보험친구.com 소개해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주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지금은 충북지사 예비후보 신용환 예비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영식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자, 임세은 민주당 선임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수요일에서 이사 왔습니다. 어디서요? 수요일에서. 아, 수요일에서. 예, 깜짝이야. 저는 화요일에서 이사 왔는데. 네. 네. 방송에 되게 의미 있는 말들만 좀 해주시면 자, 네 분 함께 모시고 연일 재판부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받았던 재판은 오후 2시에 진행됐던 김상민 전 검사, 그리고 우리 흔히 집사 게이트라고 불렀던 김예성 씨 관련된 각각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나온 게 김예성 씨 관련된 결과가 먼저 나와서 그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됐던 김예성 씨, 우리 그냥 집사 게이트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뭐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184억 원이 넘는 돈을 뭐 여러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 등등 여러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이 김예성 씨가 횡령을 했다라는 게 이제 혐의인데, 김예성이 뭐라고 여기 이렇게 큰 돈을 투자했겠는가를 따져보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김건희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할 내용이 아니다 라고 이 취지로 본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김규현 변호사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특검법에 보면은요,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이 뭐 1번부터 16번까지 쫙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도이치 주가 조작도 있고 뭐 양평 공흥 등등등 그렇죠. 있어요. 근데 김혜성 집사 게이트는 거기 없습니다. 예. 네. 그건 근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하다가 나온 거니까. 근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냐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이게 마지막 16번이거든요. 예. 이걸로 한 거예요. 아하. 네, 관련된 범죄 행위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관련된 범죄 행위로 보고 기소를 한 거죠. 그러고 기소를 한 것이죠. 근데 재판부는 공소 기각을. 네. 공소 기각은 언제 하냐면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법률에 위반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수사 대상이 아닌데 기소를 했다라고 한 법률에 위반된 거니까 공소 기각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아까 관련 범죄 행위 수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관련 범죄 행위에 이 집사 게이트가 들어가냐 예. 아니냐로 특검과 재판부 판단이 갈린 거죠. 지금까지는 보통 관련 범죄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폭넓게 많이 봐왔어요. 예. 일반 사건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뉴스에 잘 안 나오는 예. 일반적인 민생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공소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걸로. 사실 그냥 좀 느슨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번 특검 사건에서는 법원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 심지어는 국민들이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타이트한 그런 판결들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러한 흐름대로 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관련성이 있으려면은 최소한 뭐 범인이 같거나 범죄 사실이 같거나 아니면 뭐 증거물이 공통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호가호위를 한 거긴 하죠. 예. 그렇기는 한데 김건희가 이걸로 같이 기소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기소됐으면은 빼박이었을 텐데.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뭐 그러면 그냥 뭐 저기 지방 어디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자기 김건희 뭐라고 팔아먹고 다닌 사기 사건 이런 것도 관련성이 있는 거냐. 예. 예, 뭐 그런 취지라는 거죠.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법원이 그거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일부 무죄가 나왔고요. 그리고 김건희 관련성에 대해서는 이 공소 기각이 나온 겁니다. 일부 무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자금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였는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그 외에 김건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박영식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여러 판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공통점이 보이는 건 특검의 주장보다 피고인 측 주장을 판결하시는 분들이 즉 판사들이 대폭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뭐 이쯤 되면은 저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라든지 이런 대목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특히 이제 공소 제기를 했을 때 이게 유지 가능한가 그리고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일단 완전히 지금 배치되는 판결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일단 종합특검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혹시나 판사들의 이제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앞서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이 일반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들은 너무 이렇게 촘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소기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점을 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고요. 예, 구조적인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서 김건희에 해당하는 범죄가 3대 혐의 중에 2개가 지금 무죄로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번번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내지는 공소기각이 나오는 거를 보면 재판부의 법리와 사실관계의 판단이라는 게 모두 특검팀의 어떤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숙제는 결국 뭐 2차 특검에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 임세훈 부대변인은 뭐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밭글로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면 특검보가 대부분 공소 유지 안 하고 사직했고 또 로펌에 가서 검사장급으로 재계약을 했다. 그래서 재판이 줄줄이 이제 공소 기각이 되고 무죄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민중기 특검이 시작에는 엄청나게 16개 플러스 알파로 시작은 뭐 창대하게 했는데 그 와중에 검사들의 항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고 또 민중기 특검 자체도 뭐 부동산 투자 논란이었나요? 주식이었나요? 주식이요. 주식 예. 투자 논란 이런 것도 발생하는 바람에 좀 동력이 많이 흐트러진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뇌물죄 같은 것 이제 이런 거는 막 매간매직은 해도 된다는 걸 지금 법원이 계속 선례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는 지금 김상민 얘기를 들면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법 왜곡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 12월 3일에 법사위에선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까지도 이 법 왜곡죄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의 과정이 있었고 뭐 수정해서 뭐 우리가 뭐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지금 법 왜곡죄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렇죠. 만약에 법 왜곡죄가 신속하게 처리가 됐었다면 지금의 사건들이나 김건희 무죄 같은 걸 보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도 듭니다. 그 지금 말 나온 김에 이제 김상민 전 검사 얘기도 좀 같이 하고 사실은 묶어서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김상민 전 검사는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주고 그 대가로 이제 공천을 원했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이 그림 청탁 자체를 무죄를 줬습니다. 2023년 2월에 김건희 씨에게 그림 제공 혐의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죄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또 있었는데 그 왜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무슨 카니발 이렇게 렌트하고 이럴 때 뭐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납하게끔 했고 코인업자죠. 예, 코인업자라고 알려져 있고 뭐 그 코인업자에 대해서 코인왕 또 존버킴. 예, 존버킴까지 예. 여기는 김모 씨라고 적혀 있는데요. 존버킴에게 이제 돈 받은 내용들 이런 것들 기부받은 혐의 관련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13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결국은 이것도 집행유예가 나온 겁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앞서 얘기를 쭉 해주셨지만
특검의 기소가 무리했던 것이냐 아니면 무리 혹은 기소가 부족했던 것이냐 이걸 따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재판부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것도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2차 종합특검에 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예. 최근 1년에 마치 무슨 신호탄 쏘듯이 김건희 그 1년 8개월 나오는 그때부터 아주 뭐 연속으로 물론 각각의 재판부가 다른데 사안도 다른데 마치 무슨 하나의 그 사인처럼 그때부터 거의 우리 상식과 많이 어긋나는 게 계속 판결이 나오면서 갑자기 막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가서 이걸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해봤자 그러면 또 뭐냐 이거. 그렇죠. 물론 2심이 다를 거라는 뭐 희망을 갖지만 우리 그냥 보편적인 법감정 꼭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예. 갖는 기본적인 그 마인드 같은 게 있잖아요. 상식적인 게 있을 텐데 그 기준에서 상식적 기준에서 너무나 어긋나는 게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이걸 다 뒤집어 해석하면 다 범죄 수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 예. 곽상도 씨 것까지도 다 해서 예. 보면 그대로 요것만 답습해서 하면 결국 무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림 갖다 주고 뭐 나는 심부름했다 뭐 등등 이제 답할 것도 미리 모범 답안이 있는 거죠. 정말 가치관에 아노미 현상이 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선택이라는 책에 그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지적을 아주 신랄하게 했는데 과연 이렇다고 보면 조금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 있다는 사람들이 머리도 더 좋잖아요. 이런 범죄 머리 더 좋잖아요. 야 이거 그럼 앞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제약들 범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안 들키는 거겠죠. 그렇죠. 안 들키면 넘어갈 테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떠들썩하게 알려졌습니다. 알려지고 뭐 수많은 정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등등등 알려지고 그 내용들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중간중간에 다 살펴봤는데 이 특검 기소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의심하고 있었던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기소였을까? 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예. 전체 특검들의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걸 봤는데요. 사실 이런 수사라는 것 자체가 그냥 마치 국민적 열망이나 의지가 있는 거는 확실해요. 네. 그리고 그 구성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특검을 추진한 사람들 의지 있는 것도 맞죠. 뭘 채워내야 되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적세적소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아쉽더라고요. 이번 특검을 보면서 우리가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확 보면 알 수 있는 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에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게 분출되면서 특검 수사 도중에 뭐 공소청, 뭐 검찰청 폐지 뭐 이런 거 보면서 검사들 사기가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뭐 태업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태업하고 뭐 하고 6시 땡침 집에 가요 막.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는데 근데 그거는 내란 특검도 똑같단 말이죠. 거기 똑같이 검사들이니까. 근데 왜 내란 특검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라고 보면 이런 거예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팀 내부 구조가 한 팀별로 있대요. 한 1팀부터 뭐 9팀인가 10팀까지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사건이 많으니까.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팀이 워낙에 많으면 그것들을 다 조율하고 유지해 나갈 책임이 이제 특검과 특검보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판사 출신 특검이다 보니까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디테일까지 잘 알질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어떤 본인의 캐릭터나 이런 것들 있다 보니까 그립이 약한 거죠.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각 팀에서 정확하게 벌어지는 상황을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조은석 특검이나 내란 이런 데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리더십 있게 그냥 딱 그립감 있게 쥐고 나가는데 김건희 특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각 팀별로 이게 따로따로 노는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런 상황이 약간 연출이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몇 개 팀에서 항명 사건도 벌어지고. 근데 우리 김기현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그 논리라면 특검은 반드시 검찰이 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수사에 대해서 뭔가 그립감이 리더십이 있고, 있는 사람. 판사라 하더라도 뭐 경찰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그렇죠. 특검은 재판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수사를 일단 하는 기관이잖아요.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랑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그 수사랑 기소를 해본 경험도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리더십까지 있으면 되는 건데 뭐 내란 특검이라고 해서 검사들이 태업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뭐 공소청 복귀하겠다. 거기도 논의가 다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예. 조은석 특검 앞에만 가면 그 검사들이 꼼짝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태업의 태자도 못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꼭 조은석 특검이 검사 출신이라서 그게 가능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은 개인 캐릭터가 중요하다. 예. 그렇게 확실히 휘감아가지고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 의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혐의가 워낙 많았으니까 그 김건희 씨 혐의들은 그 김건희의 범죄로 보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인지가 됐던 범죄들을 검찰 단위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영역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검사 누군가는 그 범죄와 연결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덮어줬다거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던 팀에서 덮어줬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의심들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작동한 건 아닐까요? 있을 수도 있죠. 그 부분은. 또 내란 특검도 검사들에 대한 수사 미진의 부분이 있었다고 예. 하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거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공수처고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직이 이제 경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 조직을 적절히 섞어갖고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네.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되고 탄핵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탄핵이 되고 파면된 그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김건희가 그렇게 법조인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고 예. 전화 통화하고 그러고 다닌다는 얘기가 파다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으로 해다 보면은 김건희 씨가 뭐 윤석열 말대로 새벽까지 전화하고 텔레그램 보내고 네. 당신 미쳤어? 뭐 사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을까 법조계한테. 그런 상상마저 듭니다. 지금 계속 김건희 관련된 건 다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가장 큰 차이는 뭐 물론 판사 출신의 특검이냐 검찰 출신의 특검이냐 그 차이점도 있습니다만은 예. 김건희 특검은 워낙에 혐의가 방대하기도 했지만 검찰에서 사전적으로 수사를 하다가 오염시키거나 증거가 뭐 고의적으로 뭐 유실된 사건들 이런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검찰이 이른바 망쳐놓은 사건을 김건희 특검이 이어받아서 그걸 완벽히 살렸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고 더 들어가서 아까 플러스 알파로 리더십과 예. 그 내부의 장악력 문제 그리고 특별히 이 특검에 소속된 검사들이 사실상의 태업을 했던 예. 그래서 이 어떤 오염된 과정으로 인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동일한 사건이 뭐 동일한 특검에서 진행된 사건을 보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기존에 오염을 많이 시켜놨잖아요. 그랬다가 넘어온 게 있다라고 하면 김예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특검이 자체적으로 일단 수사를 시작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은 이 공소 범위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기각을 시킨 또 전례이기 때문에 예. 부분 좀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 실제 이제 처음에 특검 할 때도 많이 지적이 된 거지만 16개를 늘어놓은 중에 우리 진행되면서 많이 세간의 관심을 끈 건 사실은 주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십적인 게 훨씬 더 많이 관심을 뭐 끌고 목걸이, 가방, 시계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핵심적인 거. 예를 들어 양평거. 지금 뭐 특검에서 양평거 뭐 진전이 있었다 소리 한마디도 못 들어봤습니다. 핵심적으로 진짜 밝혀야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못 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2차 특검에서는 뭐 길도 생각보다 짧은 거죠. 사실은 그걸 또 다시 다 뒤지기에도 이 중요한 것들, 굵직한 것, 특히나 이제 까십거리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좀 배제를 하고 본질에 충실하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너무 그 좀 순진한 기대일지 모르겠으나 특검 기소가 그런 식으로 부실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 그 한덕수 재판에서 이진관 판사에게서 본 것처럼 뭐 예를 들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다던가 판사가 보면서도 알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지난 뭐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을 관련 뉴스들만 계속 떠들어댔는데 판사가 공소장 외의 내용을 모른다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판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소송 지휘를 하면서 확인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이제 선고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운 쭉 빠지게 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좀 힘 빠지고요. 그래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또 기대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2차 종합특검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성에서부터
지금 준비 기간이니까. 실제 수사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권창정 특검이 그 첫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겠다. 기존에 있는 걸 무시하고 가겠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 톤과 다른 톤으로 또 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전 들려서 일정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되긴 하던데, 그래도 2차 종합특검에 이거 한마디는 꼭 당부해주고 싶다라는 말이 있으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지금 특검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열의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열정. 예. 왜냐하면 지금 검사들 중에 특검을 가고 싶어하는 검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도 나오더군요. 예. 왜 지금 원래 파견 검사가 2차 종합 특검이 30명이었다가 국회에서 50명 정도까지 늘리는 걸로 논의가 됐다가 막판에 15명으로 줄었거든요. 왜겠어요? 가려고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검사들이 위에는 좀 위에 있는 기수가 되는 검사들은 자기들이 이제 뭐 적폐로 몰리고 뭐 정치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좀 조심스러워, 내가 괜히 가가지고 또 뭐 거기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것도 있고요. 젊은 검사들은 그냥 MZ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소위 지금 김건희 특검 공소유지 재판에 나오는 검사들 태반이 3년에서 한 5년 차 젊은 검사들이에요. 그 위에는 다 복귀를 해버렸어요, 베테랑 검사들이. 그러니까 왜 초년생 검사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공소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도 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MZ라 그랬잖아요. 재판 끝나고 나서 돌아가고 그냥 자기 검찰청으로 복귀를 해버리고 보고를 안 한대요. 그리고 뭐 좀 이거 하라고 시키면은 뭔가 되는 거 이거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안 되는 이유를 열심히 찾아. 그냥 공무원인 거예요 이게. 그냥 공무원들 데려다 놓고 무슨 일이 되겠냐고요 이게. 이게 모르겠어요. 뭐 어떤 특정 세대를 뭐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찌됐건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이게 파견 검사들일 거 아닙니까 그들도. 그렇죠. 예. 근데 그 검사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열정이나 열의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과거 특검이면은 서로 가고 싶어서 난리였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특검을 한 되니까. 이후에 그네들에게 생기는 일종의 베네핏 같은 게 없다라는 지적들도 거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고요. 뭐 지금 얘기하자면 너무나 길고 총체적인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에서는 뭐 뭐랄까요, 꼭 징계를 해야 되고 뭐 무슨 상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을 좀 잘 꼼꼼히 했으면 좋겠고, 이 준비 기간 동안 그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조금 마무리를 하고 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